사람을 기억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책에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것도 아니었죠. 살점이 뜯기듯 아픈 시간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된 말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었죠. 그런데도 이 세상 누구보다 깊이 저를 품어주신 분이었어요. 남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필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그러냐고, 무슨 은혜를 갚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혜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족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죠. 그 단어는 제게 늘 남의 것이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으면서도 절대 잡히지 않는 유리 너머의 풍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저도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죠. 그 온기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제게서 빼앗으려 했어요. 교묘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잔인하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죠. 할 수 없는 것마저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제가 무너지면 그분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킨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지키신 거였죠. 저는 태어나서 그날처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었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그토록 깊이 생각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진심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저의 이야기는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살이었어요. 하얀 벽 아래 놓인 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죠. 다리가 짧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때 친척 한 분이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누군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빠도 엄마도 이제 못 오셔. 하늘나라에 가셨어.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못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늘나라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울어야 하는 건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8살에 혼자가 되었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집에서 제 자리는 금세 정해졌죠. 큰어머니는 제 밥그릇을 부엌 가장 구석에 따로 놓았어요. 식구들의 그릇과는 한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사촌들이 먹다 남긴 반찬이 제 밥상이었죠. 차가운 국에 말아놓은 찬밥이 매일 저를 기다렸어요. 설거지 다 끝내고 걸레질까지 해놔. 8살 손에 쥐어진 수세미는 너무 컸습니다. 그릇을 놓치면 손바닥이 날아왔죠. 아프다고 울면 더 맞았어요. 사촌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배웠습니다. 제 가방을 숨기고 신발에 물을 붓고 밥 먹을 때마다 고아라고 놀렸죠. 저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치워야 할 짐이요.
반년이 지나자 큰어머니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도 내 자식 셋을 키우는데 남의 애까지 어떻게 키워? 밥값은 둘째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고모 집으로 넘겨졌습니다. 짐이 주인을 바꾸듯 그렇게요. 고모는 저를 거두어 주었지만 따스한 말 한마디는 없었어요. 같은 식탁에 앉되 눈은 마주치지 않는 사이였죠. 지붕은 있었지만 그것도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반년이 흘렀어요. 어느 아침 고모부가 제 짐을 비닐봉지에 담아 차에 실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 앞이었죠. 고모부는 제 봉지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한마디도 없이 차를 돌렸어요. 빨간 미등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걸 저는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뒤돌아서니 간판에 보육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1년도 안 되어 2번 버려졌습니다. 큰아버지에게 그리고 고모에게요. 보육원 앞에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선명한 깨달음이었죠. 훗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족 보상금을 큰아버지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는 것이었어요. 피를 나눈 사람이 저를 지워버린 게 아니라 값을 매겨 처분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라는 말 앞에 더 이상 기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25,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사람을 믿지 않던 저를 그 사람은 끈질기게 찾아왔죠. 도망치듯 피해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습니다. 고아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얼굴에 아무 기색이 없으셨죠. 놀라지도 안쓰러워하지도 꺼려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덤덤하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으니까요.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니까 예의를 갖추자. 제발 고부 갈등 없이 무난하게만 지내자. 그 이상은 기대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거의 없으셨죠. 대신 행동이 말을 대신했어요. 제가 감기에 걸리면 말없이 생강차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 친척들이 고아 며느리를 수군거려도 시어머니는 제 옆을 떠나지 않으셨죠. 한 번은 친척 어른이 술에 취해 대놓고 제 출신을 들먹이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입을 여셨어요. 오라버니도 부모 다 잃었으면서 어디 고아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이런 걸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합니다. 내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딸이라는 그 2글자에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버렸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의 딸이라 불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잠그고 또 잠갔던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태어난 딸까지. 저는 드디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리 너머의 풍경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 시간이 28년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선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소리 없이 무너지셨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신 적 없던 분이 주저앉아
온몸으로 흔들리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남편을 보낸 뒤 시어머니는 급격히 쇠해지셨습니다. 강해 보이던 시어머니에게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일은 생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후 치매 진단이 내려졌고 몸도 함께 약해지셨죠. 시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오빠도 없는데 올케 언니가 뭘 더해. 엄마는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25인 딸은 유학을 떠나 한국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남은 것이었죠.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딸이라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낯선 곳에 두고 떠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간병이 시작되었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서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나 내일 갈게요. 엄마 좀 보려고. 3년 동안 명절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뜬금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도 시어머니의 딸이니 올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시누이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사보다 점검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새언니, 밥은 제대로 챙기는 거예요? 어머님 입맛이 좀 없으셔서 죽 위주로 드시고 있어요. 죽이요? 그게 밥이에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야지. 영양제는 먹이시긴 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들추고 베개 밑까지 살피더니 약통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치 약이 남아있는 걸 보고 시누이의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죠. 약도 제때 안 먹이신 거예요? 어머님이 입맛이 없으신 날은 약도 거부하셔서 그래요. 억지로 드리면 구역질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셔야죠. 구역질 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드리든가요. 이건 간병이 아니라 방치 아니에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곁에서 지킨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이니까요. 시누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냉장고를 벌컥 열었습니다. 반찬통 하나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더니 코끝을 찡그렸죠. 간병비를 대체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반찬이 이게 전부예요? 가계부에 다 적어놨어요. 보실래요?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시누이 앞에 펼쳤습니다. 시누이가 한 장씩 넘기며 손가락으로 항목을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였어요? 여기 이 항목은 또 뭔데요? 새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시는 거면 앞으로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할게요. 그래야 엄마한테 쓸 돈이 엄마한테 제대로 쓰이죠. 통장을 관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간병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돈줄을 쥐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문 앞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죠. 당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움츠린 어깨가 보였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똑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누이 앞에 똑바로 섰어요. 아가씨, 3년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갑자기 와서 통장을 달라뇨.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신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추스르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딸이에요, 딸. 이제부터라도 내가 엄마 챙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새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요? 딸인 내가 나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빠도 없는 마당에. 챙기겠다고요? 말 잘하셨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3년 동안 병원비 한 번이라도 내신 적 있으세요? 신우이의 입이 굳었습니다. 약값은요? 한 달에 약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몇 시에 드셔야 하는지 아시는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어머님이 한겨울에 새벽마다 열이 오르셨어요. 응급실을 4번이나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님 손잡고 있으면서 아가씨한테 전화했었어요. 그때 아가씨는 전화 안 받았죠? 신우이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말을 돌렸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서울에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자고 있지 누가 전화를 받아요? 새언니는 내가 놀고 있었던 줄 알아요? 그래요. 그 사정 아니까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3년 만에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쥐고 무언가를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진아!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크지 않은 소리였는데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추었습니다. 신우이와 저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가 거실 문에 기대선 채 신우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빛이 흐릿한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죠. 그래, 너는 3년 동안 뭐 했니?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신우이의 두 발을 바닥에 못 박아 버렸죠. 신우이가 입을 벌렸다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숙이며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자주 올게. 제대로 딸 노릇 할게. 진짜야. 신우이는 그 말을 하고는 가방에서 영양제 한 통과 고기 한 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내가 미처 못한 거 알아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는 신발을 신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딸 노릇 하겠다는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와 고기가 면죄부처럼 보였죠.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3년 만에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인지 그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신우이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신우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요. 그 한마디가 천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필 통장이었을까? 어머님 안부가 아니라 돈이 먼저였다는 게 계속 걸렸습니다. 뒤척이다 날이 밝았죠. 다음 날 시어머니 약을 챙기면서도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돌았어요. 약통을 열다 말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3년을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 그것이 단순히 효심 때문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자꾸만 가슴을 눌렀죠. 저는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 형제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외삼촌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자 뜻밖의 말이 먼저 나왔죠. 소진이네 소식 들었어?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소진이 부부가 하던 가게가 완전히 망했어. 빚도 꽤 됐다고 하더라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긴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다. 그게 언제 일이에요? 한두 달 된 게 아닐 거야. 꽤 됐을 거야. 연락 없었어? 며칠 전에 한번 다녀갔어요. 아이고, 혹시 돈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조심해. 소진이가 급하면 안 하던 짓도 하는 애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가계부를 한 장씩 넘기며 항목을 짚던 손가락이 떠올랐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들여다보던 눈빛이 떠올랐죠. 그 눈빛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3년간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돈이 궁해지니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닭백숙을 준비하려고 근처 마트에 나갔어요. 닭과 파, 참기름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을 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관 스마트 도어락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알림을 눌러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신우이가 있었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신 듯 했습니다. 딸이 왔으니 열어주셨을 거예요.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잠깐 무언가를 말하는 듯 하더니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시어머니 외투를 꺼내는 게 보였죠.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외투를 입히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는 게 보였죠.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소매에 넣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몸을 비틀며 버텼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당신은 가고 싶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억지로 외투를 입혔죠. 시어머니의 발을 하나씩 소매에 밀어넣고 단추까지 채웠어요. 그리고는 방구석에서 시어머니 가방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채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CCTV 화면 속 신우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떠 있었을 거예요. 신우이는 그걸 한번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렸죠. 전화는 끝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몰래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틈을 노린 것이었죠. 저는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어요. 마트 통로를 뛰어나갔죠.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부딪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를 멈출 수 없었죠. 휴대폰 속 작은 화면에서 시어머니가 현관을 향해 끌려가고 계셨어요. 뛰면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2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죠. 3번째에 겨우 앱이 열렸어요. 스마트 도어락 원격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금 완료.
화면에 그 두 글자가 뜨는 순간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죠. CCTV도 도어락도 원래는 시어머니를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치매가 있으신 분이 혼자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안 되니까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는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누군가 집에서 무단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지금 CCTV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금을 걸어놔서 아직 나가지는 못한 상태예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불러주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CCTV 화면을 열었죠. 화면 속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고 계셨죠. 신우이가 도어락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죠. 또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연거푸 눌러보았지만 도어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였죠. 발을 동동 구르다 다시 구르고 또 당기고를 반복했어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신우이의 초조함이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한쪽에 서서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한 표정으로 두 눈만 깜빡이고 계셨죠. 외투 소매가 반쯤 접힌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집 앞 골목이 보였을 때 뒤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경찰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보여주자 경찰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와 경찰이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안에 신우이가 서 있었죠.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외투를 입은 채 현관 벽에 기대 서 계셨습니다. 경찰이 신우이에게 물었죠.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이분 저희 엄마예요. 엄마를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딸이에요, 딸. 딸이 엄마 데려가겠다는데 왜 경찰까지 와요? 신우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어머니는 치매 환자시고 제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집을 비운 틈에 무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무단이라뇨? 엄마가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무슨 무단 침입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의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치매셔서 판단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보호자인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들어왔으면 그건 무단 침입이 맞아요. 경찰이 신우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치매 환자 거주 공간에 들어오신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가족분들끼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경찰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존댓말도 체면도 모두 벗겨져 나갔습니다. 엄마, 오빠 3년 전에 죽었어. 오빠 이미 없는 사람이야. 근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꼴이 한심하지도 않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며느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놔줬어야지.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몸을 움츠리며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마른 손가락이 옷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만해요. 저는 시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새언니가 뭔데? 새언니가 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면서 왜 이래? 다음에 엄마를 붙들고 왜 이러냐고. 시누이가 더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죠. 시어머니가 그 소리에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더 웅크렸어요. 경찰이 시누이의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이게 끝인 줄 알아? 우리 엄마 반드시 데려갈 거야. 두고 봐. 문 밖에서도 시누이의 고함이 복도를 타고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집안의 정적이 내려앉았죠. 시어머니가 여전히 제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가 이불을 덮어드렸죠. 이불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떠난 뒤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조용한 뿐이었어요. 그 조용함이 불안하기도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동 이후 며칠간 밥을 거의 못 드셨어요.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죠. 딸에게 들은 말이 당신의 몸 어딘가에 박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드시라는 말 대신 곁에 앉아 손만 잡아드렸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나자 시어머니가 조금씩 입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신 아침, 저는 그 빈 그릇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작은 그릇 하나가 그렇게 고마운 적은 처음이었죠. 병원의 혈압과 복약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안정되셨어요. 수치도 좋고 표정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바깥 활동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시어머니도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어디선가 꽃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공원길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벚꽃을 올려다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죠. 치매가 지워버린 것들 사이로 봄만큼은 당신에게 닿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분을 지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온몸에 번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공원길을 함께 걸었죠. 꽃잎이 시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것을 떼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가 좋았으니까요.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 가기를 바라며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기검진 약을 타러 병원에 다녀왔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 1시간 반쯤 걸렸죠.
약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오거나 시어머니가 방에서 혼잣말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거실에도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젖혀진 채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슬리퍼만 방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나가실 때 누군가 다른 신발을 신겨드린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급히 CCTV를 확인하려 했죠. 앱을 열었지만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연결 안 됨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설치해둔 CCTV 본체로 달려갔어요. 전원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절로 빠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누군가 일부러 뽑은 것이었어요. 그제야 알람이 오지 않은 이유를 알겠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4번 울리고 신우이가 받았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새언니, 엄마는 내가 데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뭐라고요? 왜 몰래 데려간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몰래라뇨. 딸이 엄마 모시겠다는 건데 새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어머니는 치매 환자시고 제가 보호자예요. 당장 돌려보내세요. 새언니, 나도 이 엄마 딸이에요. 딸이 엄마 모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새언니도 이제 좀 쉬세요. 3년이나 고생했잖아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당장 돌려보내라고요. 뚜. 신우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또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5번, 6번 신호음만 허공에 울리다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거실에 주저앉았죠. CCTV 전원을 뽑고 간 것이 신우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지난번에 문이 잠겨서 실패한 것을 학습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까지 무력화시키고 알람조차 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어요. 분통이 터져 이가 갈렸습니다. 저는 텅 빈 시어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죠. 젖혀진 이불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미세하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누워 계셨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희미한 온기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신우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신우이가 문을 열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간병인이에요. 내가 따로 구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제가 엄마 확실히 모실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새언니는 갈 길 가세요. 저는 신우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추었죠. 어머니, 저예요. 수환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안도도 알아봄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을 뒤로 빼시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낯선 사람을 처음 대하는 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저를 이렇게 못 알아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날은 있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면 늘 눈이 풀리시며 손을 내미셨죠.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날도 제 손만 잡으면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저를 보며 겁을 먹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수환이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셨습니다. 몸을 돌려 간병인 뒤로 숨으셨죠. 마른 손이 간병인의 옷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3년간 제 옷자락을 잡던 그 손이 다른 사람의 옷을 쥐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간병인의 팔을 붙잡자 떨림이 가라앉았어요. 간병인 품에서 안정을 찾으셨죠. 저를 3년간 돌본 사람이 아니라 낯선 여자의 팔에서 평온을 되찾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봤죠?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새언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각자 갈 길 가요. 대체 이해가 안 가네. 보통 치매 시어머니를 맡기려고 하면 질색팔색 날뛰지. 이건 내가 대신 맡겠다는데도 왜 이렇게 거절을 해요?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머니, 저는 한 번 더 불렀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지 않으셨죠. 가라는 듯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었죠.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 인연 끝났어요. 아니, 사실 오빠 죽었을 때 끝난 게 맞아요. 등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나서서 엄마를 모시겠다는데 며느리인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혈육인 딸의 주장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시어머니 방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방에 젖혀진 이불만 그대로 놓여 있었죠. 어쩌면 신우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억지 인연을 끌고 온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죠. 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이 갑자기 많이 나빠졌다고 해. 시간 되면 한번 들려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신우이와 친척 몇 분이 서 계셨죠. 신우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시선을 돌리고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듣게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간병하고 있어요. 엄마 상태도 매일 체크하고 있고 약도 안 빠뜨리고 다 챙기고 있고요. 삼촌, 걱정 마세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저는 말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밑이 움푹 꺼져 있었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변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벚꽃을 올려다보시던 분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간병인이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죠. 친척들이 병실 안을 들여다보자 간병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다들 나가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손을 잡는 각도마저 친척들 쪽을 의식한 자세였죠.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간병인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시며 팔을 휘저으셨죠. 간병인이 다시 손을 잡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이런 분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3년을 곁에서 지켜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분은 화가 나셔도 조용히 눈을 감으시는 분이셨어요. 간병인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신우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천천히 안아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멈추었습니다. 난동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죠.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마른 손가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죠. 친척들과 시누이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가슴이 저를 기억한 것이었죠. 치매가 지운 것들 너머에 당신의 가슴이 간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슬쩍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아까 좀 이상한 거 봤어. 그 간병인 있잖아. 그 여자. 내가 병실에 일찍 들어갔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자기를 며느리라고 하더라고.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자기가 며느리라고 하는 걸 봤어.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3년을 매일 보던 사람을 낯선 사람 대하듯 경계하셨던 그 눈빛, 비명을 지르며 간병인 뒤로 숨으셨던 그 모습, 그건 치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간병인이 저인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매일 곁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니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바뀐 것이었죠.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에게 매일 자기가 며느리라고 하면 진짜 며느리의 기억이 덮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 상태에서 진짜 며느리인 제가 나타났으니 시어머니는 혼란을 일으키신 거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며느리와 다른 사람이 며느리라고 다가오니 겁을 먹으신 것이었죠. 시누이가 간병인과 작당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단순히 엄마를 모시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나서면 시누이가 또 발뺌할 것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경찰을 불러도 따져 물어도 시누이는 번번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빈손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문안을 핑계로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면서 동시에 병실 안을 살폈죠. 녹음기를 숨길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과 약통,
티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빈틈이 보였죠. 저는 미리 준비해간 소형 녹음기를 그 틈에 밀어 넣었어요. 물건들에 묻히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며칠 뒤 다시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들인 뒤 탁자 위 물건들 사이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목까지 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이어폰을 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이어폰을 통해 귀 안으로 밀려드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은 시어머니의 숨소리와 간병인이 움직이는 소리뿐이었죠. 이불을 여미는 소리,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가인아, 엄마 상태 어때? 가인, 간병인의 이름이었어요. 신우이가 간병인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말로요. 간병인을 고용한 고객이 간병인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죠. 오늘은 좀 얌전했어. 밥도 조금 먹었고. 다행이다. 빨리 좀 나아야 할 텐데. 엄마가 돈을 줘라. 빚을 다 정리할 수 있거든. 그거 하나만 보고 버티는 거야, 나는. 그렇게 급해? 급하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잖아. 남편이랑 같이 빌린 돈이 얼만데. 이자만 매달 300이 넘어.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데서 돈 구할 데도 없고. 저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녹음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근데 소진아, 내 몫은 확실히 챙겨주는 거 맞아? 나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 매일 치매 어르신 옆에서 며느리 연기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나도 4시간 쓰는 건데. 당연하지. 재산 정리되면 30% 줄게. 약속했잖아. 30% 확실한 거지? 나중에 모른 척하면 안 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걱정 마. 엄마 재산 정리만 되면 바로 줄게. 녹음은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저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간병인이 신우이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 처음부터 간병인이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것, 시어머니를 돈으로 환산하고 퍼센트까지 나누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했죠. 클라우드에도 올렸어요. USB에도 따로 복사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지우더라도 살아남도록 여러 곳에 백업을 해두었죠. 그리고 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외삼촌을 만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삼촌은 이어폰을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죠. 녹음이 끝나자 삼촌이 이어폰을 빼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수진이가 갑자기 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어머님, 제가 계속 모셔야 돼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 위험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알았다. 내가 소진이한테 연락하마. 병원으로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와라.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셋이 마주했습니다. 신우이는 삼촌이 부른 이유를 모르는 눈치였죠.
빈 상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재산만 넘어오면 빚을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그 말이요.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신우이는 금세 표정을 추스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줄 알아요? 몰래 녹음한 건 증거도 안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딸이에요. 딸이 엄마 모시겠다는 걸 누가 막아요? 제가 유일하게 핏줄인데 당연히 엄마 재산은 내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삼촌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 그렇게 해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삼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녹음 들으셨잖아요. 이걸 보고도 그냥 두시겠다고요? 소진이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 네? 삼촌이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죠. 네가 누나 딸이니까 엄마 모시는 거 맞다. 그건 네 선택이야. 장하다.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누님이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유언장을 남겼다. 네? 삼촌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접힌 서류를 펴며 신우이 앞에 놓았죠.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신우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글씨를 훑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신우이의 손이 멈추었죠. 유언장에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며느리 이수안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재산을 전부 며느리한테? 딸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누가 시킨 거죠? 누님이 직접 쓰신 거야. 내가 증인이고 곤증도 받았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야. 신우이가 서류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어요. 병실 쪽으로 걸어가려 했죠.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소란 피우지 마라. 유언장은 유언장이야. 네가 아무리 따져도 바뀌는 거 없어. 다들 나한테 왜 이래요? 나 엄마 딸이라고. 그런데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돼요? 아직 누님 정정하신데 왜 벌써부터 그리 재산 타령이야? 내가 필요하니까요. 신우이가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삼촌이 움직이지 않자 신우이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저는 삼촌을 바라보았죠. 삼촌,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누님이 직접 부탁하셨다. 삼촌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나 좀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지난번과 달랐어요. 날이 서 있지 않았죠.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공증된 유언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법이라는 벽 앞에서 신우이가 한 발 물러선 것이었죠. 카페에서 마주 앉자 신우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번까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내가 급하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새언니한테도 못할 짓을 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우리 엄마, 새언니가 잘 부탁해요. 새언니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언니밖에 없잖아요. 살살거리는 말투가 귀에 거슬렸죠.
진심이 아니라는 건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되니 엄마도 필요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재산 못 받으니까 이제 엄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신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추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엄마 걱정은 하죠. 걱정이요? 재산 못 받을 판대니까 엄마를 내려놓겠다는 게 그게 걱정이에요?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죠.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어머니 재산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갔고 재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아가씨 친구한테 어머니 며느리 행세시키면서 어머니 머릿속에서 절 지우려고까지 했잖아요. 치매에 걸린 당신 어머니한테요. 신우이의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반드시 돌려받아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한 거 세상이 고스란히 돌려줄 겁니다. 신우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가씨는 아가씨 길 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바뀌어 있었죠. 잠깐이나마 보였던 반성의 기색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유산도 다 받았으니까 그게 맞죠 뭐. 끝까지 잘 모시세요, 새언니. 그 돈값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대로 카페를 나갔죠. 유리문이 닫히고 신우이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려 하자 시 외삼촌이 말리셨습니다. 좋은 요양원 다 알아봐뒀다. 요양원이요? 왜요? 제가 모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제가 모실 수 있어요. 누님 뜻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요양원을 원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사실 누님 치매가 정신이 온전할 때가 꽤 자주 있다. 소원이 너도 알고 있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죠. 소진이가 데려간 그날부터 이미 정신이 돌아와 있었어. 누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소진이가 한 것도 간병인이 며느리 행세한 것도 전부 다.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딸의 배신도 낯선 여자가 며느리 사칭하는 것도 전부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당신의 딸이 당신을 돈으로 바꾸려 하는 것을 또렷한 정신으로 지켜보셨다는 거였어요. 누님이 그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신 거야. 그리고 요양원에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했고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언장도 요양원도 전부 저를 놓아주기 위한 것이었죠.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그날 CCTV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코드를 빼두신 거였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창가 의자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눈이 또렷했어요. 제가 알던 그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죠. 수아나, 미안하다. 너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 네 젊은 인생을 내가 묶어놓은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나도 너를 내 딸처럼 여겼다. 그 인연이 계속되길 바랬고. 근데 돌아보니 그게 내 욕심이었더라. 소진이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어. 내가 착한 너를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오열이 터져 말을 잇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르고 가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제 각자 정해진 길을 가자. 너는 네 삶을 살아야 해. 나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안 돼.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손이 저를 처음 딸이라 불러준 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네가 내 딸이어서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말. 저는 그날 비로소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